네, 이분은 천박한 네티즌, 아쉬운 지도자. 네, 다시 입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주화 부모 세대 흑인과 연대해야 뭐 미국 30대 한인의 편지. 여기 이제 달린 댓글을 보면 제가 댓글을 2개밖에 안 읽어봤지만 개소를 써놨어요. 미국 한인사회에서 뭘 하든 상관은 아니겠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하지는 마세요. 아시아인들은 인종차별하고 도움받은 건 1도 없는데 약탈까지 하고 있잖아요. 뭐 개소리 해놨는데. 비겁한 거예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아, 솔직히 부끄럽잖아. 뭐 약탈해서 지가 손을 얼마 봤다고 500원 뺏겼어, 10원을 뺏겼어. 참. 미국에 살아봤는데 흑인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경찰이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음. 쿠쿠. 어휴. 이런 이 바보 같은 행동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개소리 하고 있다면 지도자로 키워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그런 덩신 같은 댓글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 덩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한 거지. 그러니까 바보니까 바보짓을 하는 것이고, 약자니까 약자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리니까 얼짓을 하는 것이고, 멍청이니까 멍청이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구조론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 우린 좀 아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빤하게 알고 있다고. 우리는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현명한 사람들은 바보 짓을 하면 안 되고 좀 똑똑한 짓을 하자. 왜냐? 바보하고 같이 옆에서 뒹굴면 바보가 옮아요, 옮아. 바보 짓 누군가 하고 있다면 옆에서 따라하지 말고 피하자고. 바보라는 것은 전염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옮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약자의 생존술이 아니라 강자의 철학. 강자란 것은 일관되게 이 자기 길을 가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가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휘둘리는 거예요. 나무가 이만큼 우리 움직이면 가지 끝은 이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원래 네가 날 때리면 나도 보복할 거야. 이 보복은 10배로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건 역으로 상대방이 1만 가지고 10배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탁 약올리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치고, 남북 관계도 좀 그런 게 있지만 남한이 이를 괴롭히면 북한은 그 10배를 건드리고 남한 다시 그 10배로 재보복을 해야 돼요. 그냥 1을 공격했는데 1로 보복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뺨 한 대 때리면 나 10방을 때려야 돼. 그 말은 상대방이 요거 한 방 가지고 10방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나는 10원을 투자해서 상대방을 100원을 소모시킬 수 있는 거야. 누군가가 나하고 대결 상대라면 내가 잽 한 방 넣어서 상대방이 헛발질 10번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익이냐고. 나는 요거 한 개 가지고 상대방의 열을 뺏을 수 있는 거야. 바둑을 둔다면 내가 흙 한 점을 두어서 상대방 10점을 2개 낭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낚이는 거라고. 바보짓이야. 근데 그렇게 낚이지 않으면 안 돼. 상대방이 나한테 도발했는데 그냥 무시하면 평판이 나빠져서 매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이너 그룹에서 하청민의 세계에서는 10배로 보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린 만큼 갚으면 안 돼요. 이에는 이가 아니고 이에는 묵사발. 상대방을 요만큼 도발에는 핵폭탄, 융단폭격 이렇게 해야 이 간의 기별이 가지. 네가 한 방 때렸지 나도 한 방 때려야 된다. 이 백날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00배로 삽질을 하면 손해죠. 아예 그 수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하여튼 흑인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무긴자가 있는데, 첫째, 남성 호르몬 과잉. 두 번째, 결손 가정의 문제. 세 번째는 올리버쌤이 하는 얘기인데, 미국에는 학교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학교가, 엉터리 학교가 많다는 거죠. 교사도 형편없고, 뭐 재정 지원도 형편없고, 국가에서 안 도와주고, 비싼 사립학교만 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취직이 안 된다. 구글의 흑인 직원이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암시에 흑인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백인과 흑인이 서로 그 터치 안 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유럽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이웃에서 엄청 감시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할머니가 2층에서 딱 보고 있다가 정유라 웬 말이야 하고 개를 왜 몰고 다니지? 한국인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딱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대로 딱 보고 있다가 정유라가 개를 5마리 끌고 가고 있어. 아마 보신탕을 먹을 건가 봐 하고 막 자기네끼리 사발통물 돌려서 막 난리야 난리. 근데 흑인들은 어떠냐? 방치된 거예요. 그런 감시 구조가 없어. 그런 감시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흥한 이유가 뭐냐면 이장이 있어요. 촌주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져서 마음에 안 들면 촌주가 농부들을 죽여버려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따로 사회가 겉돌아서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상놈은 양반이 우리 관시한다 이거지. 이러고 양반들은 상놈 지들이 뭔데 우리 괴롭혀 이러면서 서로 막 주먹 다짐을 하고 길거리 지나다 양반이 오면 피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붕괴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으로 사회가 분열돼서 망했듯이 미국도 백인과 흑인이 서로 터치 안 하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가운데 있는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흑인 마을, 저쪽은 백인 마을, 이렇게 해서 백인들은 흑인 마을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판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구조가 백인에게 별 불만이 없어요. 저 흑인 말만 살살 피해 다니면 돼.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적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 근데 흑인 말에 족이 있잖아. 아, 저기 흑인이 있네. 흑인들이 저쪽으로 오고 있어. 난 총을 딱 겨누고, 흑인들이 오지 못하게 감시해야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원시인의 본능인데, 이게 미개한 것이고, 부족민의 행동이에요. 부족민은 항상 적이 있어. 조선시대에도 모든 가문에는 원수 가문이 있어요. 뭐, 김 씨와 박 씨가 원수졌어. 뭐, 오 씨와 최 씨가 원수졌어. 항상 이 원수 가문이 있고, 없으면 체면이 깎여요. 그래서, 왜냐? 우리 장씨 가문이 뭉쳐. 건넌 마을 최씨 가문하고 대결해야 돼. 그리고 단합대 하자고. 이렇게 이제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수 집안이 있어야지. 원수 집안이 없다 보면 단결도 안 하고 다 흩어져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모든 가문마다 원수 가문이 있다. 근데 미국은 인종별로 그런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흑인 차별 구조가 백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백인들은 교묘하게 그 흑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이중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바마도 그 흑인 특혜로 하버드 갔는데 그런 구조가 백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항상 정치적 올바름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좌파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정치적 올바름도 필요하지만 일단 뭐 영화에 뭐 흑인 주인공 하나 끼워줘서 아시아계도 하나 끼워줘서 히스패닉도 하나 끼워줘서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면피하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너들도 이제 요만큼 해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이런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는 것이고 아주 비겁한 교묘하게 덫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똑똑한 아저씨예요. 성경에 제가 다 읽어보진 않는데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예수 형님, 똑똑한 형님이야.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그 띠란 덩신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눈엔 눈, 이엔 이 이런 식으로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절대 납득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둘째 아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10년 만에 집에 왔어.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서 막 둘째 아들을 위해서 환영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삐졌어. 나를 위해서 환영대회 해준 적 있냐고. 나는 찬밥이고 둘째 아들은 사고 쳤는데 왜 대접을 해주냐. 여기에서 하느님의 답변이 뭘까요? 하느님 답변, 내 맘이지. 하느님은 원래 불공정해. 백인, 흑인 피부가 다르다는 것, 남성, 여성, 성별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라면 내 맘이지. 닥쳐! 뭐 공정?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공정이야? 얼어줄 공정이야. 닥쳐! 이거라고. 하느님은 하느님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인데,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뭘 따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점은
그 하나님의 논리를, 절대자의 논리를, 강자의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자의 논리. 약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약자는 눈엔 눈, 이엔 이, 네가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할 거야. 네가 100원 내면 나도 요만큼 주겠어. 네가 1000원 내면 내가 커피 한 잔을 주겠어. 이런 식이고, 강자는 내가 주고 싶으면 100만 원 줄 수도 있어. 내가 하기 싫으면 10원도 안 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밭에서 농사를 일을 하는데 일꾼을 여러 명 모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꾼들에게 일당 10원 주겠다고 했는데, 뭐 옛날 돈으로 10량을 주겠다 했다면, 오후 5시쯤 돼서 한 명이 더 급하게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야, 일당 10량 줄 테니까 일할래? 일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1시간 일하고 10량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하고 10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따졌어. 왜 공정하지 않냐고. 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10량밖에 안 주고 쟤는 1시간만 일했는데 10량을 주냐고. 그러니까 그 포도밭 주인이 뭐라고 했어. 닥쳐! 계약대로 해야지. 네 10량 받기로 해서 10량 일을 했으면 됐지. 뭐 말이 많냐고. 이런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기계적 공정성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열어준 것은 가출 잘했다고 보상을 준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다. 우리 집 가문의 세력이 커졌어. 동네방네 사람들아, 우리도 이제 세력 있는 가문이야. 우리 집 가문 얕보지 말라고, 이거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공정하냐, 이건 관심 바뀌죠.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논리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싶으면 프리랜서로 뛰면 되고, 다른 집에 오다시에 대해서 슬슬 가보라고.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혹시 사람 구하는지 물어보라고.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걸 공정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론이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 어차피 세상이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공정성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럼 어떤 공정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시아계가 백인과 어떤 백인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던, 흑인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흑인과 백인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말을 잘 듣냐고 봐야 돼요. 흑인이 말을 잘 들으면 흑인 편을 쓰고, 백인이 말을 잘 들으면 백인 편을 쓰는 거죠. 그것은 공정한 게 아니라 말을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좌파 지식인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기계적인 공정을 강조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때가 있어요. 기계적인 공정도 정 안 되면 조국이 그러잖아요. 기계적 공정이라도 갖춰달라. 그래도 이번 재판에 보니까 계속 언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기계적 공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공정이 판단이 항상 우선이고 더 상위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 15분 했군요. 그럼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둘 다 말을 안 들으면 둘 다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무조건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잡고 천칭 저울 위에 올려서 최소의 에너지 투입으로 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설계하고 우리가 그걸 지배해야 돼요. 에너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든 논리는 딱 하나예요. 좀 더 큰 전략으로 보라는 거죠. 작은 전술로 보지 말고 큰 전략으로 보라. 요 한 가지만 알면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특히 어린애들 싸움에서는 기계적인 판단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계속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엄마라면
큰형이 동생이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면 넌 형이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 형이냐 동생이냐 이걸 안 따지고 그냥 누가 먼저 잘못했지, 누가 먼저 일을 저질러서 누가 먼저 원인 제공했냐 그러면 이 끝이 없어요. 서로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네가 형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책임 권력을 주고 판결을 유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